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언제나 공단에서 뛰었습니다. 새벽 5시 울산과 구미, 창원의 도로를 메우던 수만 대의 오토바이와 출근버스 행렬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혈류였습니다. 그러나 1724년 오늘 그 거대한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풍경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섬뜩하고도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업 엑소더스, 즉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거대한 이탈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외환 보유고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위기는 실물 경제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뜯겨나가는 산업공동화의 공포입니다. 보통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시대가 오면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그 돈이 국내로 흘러들어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환율이 올랐음에도 무역 수지는 적자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에 수십조 원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할 때 뉴스에서는 K반도체 글로벌 확장이라며 화려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에 남겨진 하청 업체들의 절규와 사라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떠나면 1차, 2차 벤더들도 생존을 위해 짐을 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의 이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이민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데이터는 이 차가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해외 직접 투자 ODI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고만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더 이상 한국이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고임금, 경직된 노동시장, 살인적인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소멸이라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기업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엑소더스의 현장을 추적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떠난다는 사실을 넘어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경제적 청구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조업이 사라진 국가의 중산층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채로 인한 파산이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국가라는 시스템의 생산 능력 상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안산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던 이곳의 풍경은 지금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공장 벽면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공장 매매, 현수막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 설비를 헐값에 넘기는 경매시장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쇠를 깎고 금형을 뜨던 장인들이 평생을 바친 기계들이 고철값에 팔려나가는 장면은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본다는 마지노선에 근접한 수치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생산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적 소멸 단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낙수 효과를 믿어왔습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면 그 온기가 중소기업과 가게로 퍼질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2024년의 경제지표는 이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은 여전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총소득 GNI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기업이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생산 활동이 한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장부는 살찌지만 국내 일자리는 마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선 공장 없는 성장의 착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J커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데도 무역 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출품의 상당수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핵심 소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뿌리 산업의 붕괴입니다.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 3D 업종들은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대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부품을 공급받을 생태계가 없어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불가역적 붕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의 온도는 이미 생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인 수출 드라이브라는 낡은 주문만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기의 징후는 공단의 정막 속에 그리고 왜곡된 경제 지표 속에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그 잔혹한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승수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1억 원의 생산이 발생할 때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보다 월등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단순히 조립 라인의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강, 유리, 고무, 전자부품 업체가 따라붙고 물류 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근로자들을 먹여 살릴 식당과 그들의 자녀를 가르칠 학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제조업이 가진 진짜 힘, 즉 경제의 척추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엑소더스는 이 척추를 뽑아내는 수술과 다름없습니다. 척추가 사라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의 작동 원리는 도미노처럼 정교하고 잔인하게 우리 일상을 파괴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돈의 동맥경화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려 해도 실물 경제인 공장이 멈추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이를 통화 유통 속도의 급락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국내 투자를 멈추니 양질의 고용이 줄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나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거나 달러로 환전되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실물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자산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반대로 자산 버블이 터질 때 실물 경제가 아무런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동반붕괴하는 복합 위기가 초래되는 원리입니다. 국가재정 차원에서도 치명타는 불가피합니다. 법인세는 대한민국 세수의 핵심 기둥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고 미국이나 베트남 정부에 낼 세금은 늘어납니다. 세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결국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공급이 과도해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한 금리는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가진 국민들에게 이자 폭탄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제조업의 이탈은 기업의 경영 전략 문제를 넘어 환율 불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증세라는 사중고가 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시스템적 위협입니다. 경제의 엔진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히 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 전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엑소더스는 이미 선진국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의 재판 사이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는 미국의 러스트벨트 라스벨트입니다. 1970년대까지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자 중산층의 천국이었던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는 지금 쇠락과 범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GM, 포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노동자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하나의 몰락이 아닙니다. 제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연스럽게 채울 것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낙관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금융과 IT가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살찌울 때 제조업을 잃은 내륙의 중산층은 붕괴했고 이는 결국 미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정치적 분열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서늘한 기시감을 줍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로 대거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이른바 산업공동화 헐로잉 아웃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배당금 형태로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기업의 고간인 내부 유보금으로만 쌓였을 뿐 국내 설비 투자나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소비는 얼어붙으며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일본 국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한 채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당시 일본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1억 2천만 명의 탄탄한 내수 시장과 원천 기술, 그리고 막대한 해외 순자산이라는 버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GDP의 80%에 육박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메워줄 튼튼한 내수 시장도, 고용을 흡수할 고도화된 서비스업 생태계도 아직 미비합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위의 부국이었다가 제조업 붕괴와 함께 추락한 사례나, 남유럽 국가들이 제조업 없이 관광과 부채로 연명하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사는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만으로 중산층을 유지한 국가는 없다.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존재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증상은 숫자의 배신입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라고 떠들고 대기업의 해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바로 낙수 효과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대차가 울산 공장을 돌리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수당이 늘고 그 돈이 인근 식당과 상권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배터리 3사가 유럽에 기지를 건설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소비, 세금의 혜택은 온전히 미국과 유럽의 몫이 됩니다. 한국에 남는 것은 본사의 회계장부에 찍히는 숫자뿐, 우리 이웃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지표보다 훨씬 차갑고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충격은 노동시장의 질적 붕괴로 직결됩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고졸 및 대졸 청년들을 중산층으로 진입시키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정년이 있으며 호봉이 오르는 안정적인 일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배달라이더,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한 기직 노동이나 저임금 서비스직뿐입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와 초당이 계약직이 숫자를 부풀리고 있을 뿐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의 제조업 일자리는 매달 수천 개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제조업 엑소더스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합계 출산율 1.6명대라는 국가 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의 몰락은 더욱 처참합니다. 기업 도시로 불리던 구미, 군산, 창원의 거리는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꺼집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빈집과 노인만 남은 지방 도시는 소멸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인구 과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제조업의 이탈은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월급 봉투가 얇아진 근로자들은 지갑을 닫고 이는 700만 자영업자의 폐업 도미노를 부릅니다.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망해 나가는 기이한 양극화. 이것이 제조업이 빠져나간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자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리쇼어링, 리쇼링, 즉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하지만 냉정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진출한 수만 개의 기업 중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고용 효과가 미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툭하면 발목을 잡는 환경 규제와 노조 리스크, 그리고 송전망 하나 제대로 깔기 힘든 인프라 부족까지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 지 오래입니다. 미국이 칩스법, 칩스 액트를 통해 천문학적인 현금 보조금을 쥐어주며 전 세계 첨단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고작 세액 공제라는 소극적인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상대는 핵무기를 쓰는데 우리는 재래식 소총으로 대응하는 격입니다. 통화정책의 사령탑인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대로라면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돌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의 손발은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자본 유출, 캐피털 플라이트에 반가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어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도 환율 안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그저 동결이라는 소극적인 선택지만 반복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재정 또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자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했습니다. 돈 쓸 곳은 노령연금과 복지비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말라버린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쓰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두 개의 방패가 모두 녹슬고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정부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뿐인 구두 개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동안 기업들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멈췄는데 관성으로만 굴러가는 경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정책의 공백이자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회사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는